자, 이번 시간에는 비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익계산서의 수익을 앞 시간에도 살펴봤고, 그러면 비용 개념 과목들을 한번 정리해 볼까요? 자, 비용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장 큰 비용이 상품 매출 원가가 되겠습니다. 상품 매출 원가라는 비용은 매출액에 대응되는 매입 원가를 말한다 그랬죠. 상품을 매출하였을 때 그 상품에 대응하는 매입 원가를 우리는 상품 매출 원가라고 하는데, 우리가 상품을 매출하고 또 매출 원가 발생시키고 이렇게 건건이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회계에서는 상품 매출 원가의 인식을 어떻게 해요? 별도로 하지 않습니까? 별도로. 그래서 우리가 상품 매출 원가를 별도로 기말에 해준단 말이죠. 그 기말에 상품 매출 원가를 인식하려면은 이러한 공식으로 인식하게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기초 상품 재고액에다가 당기 상품 매입액을 더합니다. 더해가지고 기말에 기말 상품의 수량과 단가를 산출해가지고 구해가지고 재고 금액을 산출하죠. 그 기말 상품 재고액을 갖다가 빼준다 이겁니다. 그래서 상품 매출원가 등식 공식 꼭 알아두세요. 기초상품 재고액 더하기 단기상품 매입액 마이너스 기말 상품 재고액이다 하는 거. 그래서 상품 매출원가 관련해서 문제가 많이 이론 쪽에서도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이 상품 매출원가 대체 분계 우리가 실무에서는 자동으로 이루어지죠. 차별의 상품 매출원가, 대변의 상품. 자, 상품 매출원가 요 공식 잘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그 상품 매출원가를 뺀 것을 우리가 매출 총이익이라고 한다고 그랬는데, 그 매출 총이익 밑에 나타나는 비용이 판매비와 관리비들이에요. 자, 판매비와 관리비에 해당되는 개념 과목은 한 20여 가지가 되는데 어떤 것들이 있는가 한번 볼까요? 자, 판매 부서라든가 관리 부서에 있는 종업원의 급여라는 개념 과목으로 비용 처리합니다. 차변의 급여. 그 다음에 종업원이 퇴직을 할 경우에 퇴직금이라든가, 근데 퇴직을 할 때 퇴직금은 퇴직급여 충당 부채에서 상계하죠. 모자라는 것을 퇴직급여로 처리합니다. 또 여러분 알다시피 결산을 할 때 퇴직금 추계액을 계산해 가지고 퇴직급여 충당 부채를 설정을 하잖아요. 이때 발생하는 것이 차변의 퇴직급여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 퇴직급여라는 말은 직원들의 퇴직 시 지급하는 퇴직금이 퇴직급여예요. 그런데 이 퇴직금을 퇴직할 때 퇴직급여로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결산할 때 퇴직급여 충당 부채로 설정을 하면서 그 당시에 비용이 발생한다 하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복리후생비라는 비용, 우리가 종업원들에 대한 복리와 후생을 위해 지출된 비용입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시간에 근로를 하려면 밥을 먹어야 돼요. 식사를 지급해 주는 거라든가, 또 직원들의 여러 가지 경조사비라든가, 직장 내에서 단합을 위한 체육대회 비용이라든가, 또는 직원들이 야유회를 간다, 야유회 비용이라든가, 이러한 것들이 복리후생비입니다. 그거 외에도 우리가 종업원을 위해서 회사가 부담해주는 몇 가지 보험료가 있어요. 건강보험료. 회사가 50%를 지원을 해주죠. 고용보험료. 이것도 회사가 50% 지원을 해주죠. 또 산재보험료. 이거는 회사가 전부 지원을 해주죠. 그래서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산재보험료는 종업원을 위해서 회사가 부담해주는 보험료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회사의 경비인 보험료로 처리하지 않고 회사의 경비인 복리후생비로 처리한다는 것이 다르죠. 우리가 회사가
회사의 건물이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화재보험에 가입했다. 회사의 업무용 승용차에 대한 자동차 보험에 가입했다. 그러면 그건 보험료입니다. 보험료라는 비용 처리하지만 이러한 것들은 복리후생비로 처리한다. 또 여비교통비라는 판매관리비 개정 과목이 있어요. 여기는 두 가지가 혼합되어 있는 거죠. 여비와 교통비. 그래서 여비라는 것은 1박 2일 정도로 멀리 출장을 가는 것이고, 교통비는 보통 시내 교통비를 말합니다. 그래서 여비, 출장 갔을 때의 비용과 교통비를 모두 합쳐서 여비 교통비로 회계 처리합니다. 그 다음에 접대비라고 하는 판매관리비가 있어요. 우리가 판매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거래처를 관리하고 접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일이죠. 예. 우리가 오죽하면 술상무라는 사람이 있기도, 뭐 요즘은 그런지도 모르겠는데, 정말 우리가 영업을 하려면은요, 옛날에는 정말 술이 세야만 영업을 할 수 있었어요. 네, 왜냐하면 거래처를 접대하려면은 술을 안 먹고는 접대가 안 돼. 왜냐하면 거래처에서 무조건 술집에 가자고 그러니까. 그러기 때문에 뭐 옛날에 정말 저희가 직장 생활할 때는 술상무라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게 왜냐하면 영업부에 직원을 채용할 때 딱 봐서 술이 무척 세게 되는 사람들 영업부로 스카우트합니다. 영업 별로 잘 안 해도 돼. 접대할 때 따라다니면서 술 먹는 것만 대신 해주는 거예요. 끝까지 술을 먹고 상대방 거래처를 즐겁게 해주면 되는 것이죠. 네, 뭐 지금은 그런 문화가 그러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자, 거래처를 접대하는 성격의 비용이 접대비예요. 물론 법인세법에서 접대비의 한도라는 게 있긴 합니다만은, 아무튼 기업에서는 접대용으로 사용됐다 그러면 접대비로 회계 처리하고 있습니다. 거래처와 식사를 했다, 거래처에 경조사비를 주었다, 거래처에 선물을 주었다, 이게 다 접대비가 되겠습니다. 판매 활동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판매 관리비예요. 그 다음 넘어가 보시면 통신비가 있죠. 네, 통신비. 업무와 관련해서 발생하는 전화요금, 핸드폰 요금, 팩시밀리 요금, 인터넷 사용 요금, 이런 것이 다 통신비고요. 여기 우편 요금은 빠졌습니다만은 우편 요금도 통신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수도 광열비. 수도 하면은 수도 요금이요. 광 하면은 전기를 말하는데, 요즘은 밑에 전력비가 따로 있기 때문에 여기서 광은 지금 의미가 없는 것이고, 열 하면은 난방이죠. 그래서 사무실에 수도도 써야 되죠. 또 난방도 해야 되죠. 가스 난로라든가 이런 석유 난로, 이런 것들 난방비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돈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수도요금, 가스요금 및 난방요금들, 이걸 수도광열비로 처리하고요. 얼마 전까지는 전력비도 수도광열비로 처리했었는데, 요즘에 사무실의 전기요금이 금액이 커지면서 전력비를 따로 표시해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전력비 개정 과목을 지금 판매관리비에서 별도로 표시한다는 거. 그래서 사무실의 전기요금을 전력비로 회계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금과 공과금, 이것도 두 개가 합해져 있잖아요. 세금하고 공과금하고. 그래서 어떤 것들이냐면 업무와 관련해. 이게 모두가 다 업무와 관련한 겁니다. 여러분, 회사의 판매관리비, 경비로 처리한다는 것은 업무와 관련한 것들만 전부 다 경비가 되는 거예요. 그 업무와 관련 없다는 건 뭘까요? 사장님 개인적인 세금. 이것은 세금과 공과가 아니에요. 사장님 자동차, 사장님이 타는 업무용으로 타는 자동차 세금이면 세금과 공과지만, 사장님의 사모님이 개인적으로 타고 다니는 승용차의 세금을 회사가 내줬다, 그거는 업무와 관련하지 않기 때문에 세금과 공과가 될 수 없다는 것이죠. 네, 앞에 보면은 하나같이 업무와의 관련성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지금 모든 비용이 다 업무하고 관련이 있다는 전제에서 회사의 비용으로 처리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세금이라 하는 건 뭐냐?
건물 같은 게 있으면 재산세 내야 되죠. 토지도 재산세가 나오죠. 또 자동차가 있으면 자동차세 내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재산을 보유함으로써 발생하는 보유세 중에 재산세, 자동차세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취득세도 있지 않습니까? 취득세는 보유에 관한 세금이 아니기 때문에 취득세는 원가에 포함을 하잖아요. 예, 취득 원가에 포함하죠? 취득세. 건물을 사면서 취득세를 냈다? 그거는 건물에 포함시키는 것이지 세금과 공과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세금과 공과에 나가는 세금은 거의 다가 보유와 관련된 재산의 보유와 관련된 세금들이에요. 또 공과금이다라고 한다면 공과금 하면은 대표적인 게 우리가 이제 경제인 단체 중에서 가장 큰 단체 하면 아마 대한상공회의소가 될 겁니다. 그러면 회원이면 회원 연회비를 1년에 얼마씩 내게 됩니다. 그게 대한상공회의소 회비 이런 것을 공과금이라고 하고요. 또 큰 어떤 조합을 형성한 기업이다. 그러면 조합회비가 나가겠죠. 네. 아니면 어떤 협회나 단체에 가입된 기업이다. 그러면 협회비가 나가겠죠. 이런 것들을 공과금이라고 해요. 이 두 개 모두를 세금과 공과금으로 처리합니다. 그 다음에 감가상각비라는 판매관리비. 우리가 유형자산 공부할 때 배웠지 않습니까? 예, 유형자산인 건물, 기기장치, 차량, 운반구, 비품 등이 감가상각액을 결산 때 감가상각한 것만큼 차변의 감가상각비, 대변의 감가상각 누계액 이렇게 회계 처리했었죠. 다음에 임차료, 예, 임차료 이거 비용이죠. 업무와 관련해서 발생한 토지나 건물, 기계, 차량 같은 것을 임차함으로써 발생하는 비용이 임차료입니다. 예. 우리가 땅을 빌려서 쓴다. 그러면 임차료 내야 되죠. 건물 빌리는 것도 임차료 내야 되죠. 기계도 우리가 빌린다는 게 뭐냐면요. 이 기계 리스 기계라는 게 있어요. 운용 리스라는 제도가 있는데 리스 자금을 가지고 기계를 사게 되면은요. 그 기계를 회사의 자산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기계를 리스 회사로부터 빌려 쓰는 것처럼 회계 처리를 합니다. 그 리스료를 우리가 임차료, 기계 임차료로 표시를 해요. 차량 운반구, 요즘에 렌트해서 업무용 차량 쓰는 기업들이 많죠. 차량을 구입하고 관리, 유지, 보수하고 하는 것이 너무 귀찮으니까 요즘은 기업들이 차량 관리 부서를 없애버리고 아예 그냥 렌트카 회사하고 계약을 맺어가지고 승용차를 수십 대씩 전부 다 임차해가지고 쓰고 있다. 그게 승용차 임차료가 되겠죠. 자, 수선비 하면은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자산을 고치는 데 들어가는 거죠. 건물을 수리했다, 기계를 수리했다. 이러한 현상 유지를 위한 수리 비용이 바로 수선비였습니다. 여러분, 현상 유지를 위한 것은 수익적 지출이었고 생산성 향상이라든가 원가 절감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투자된 것은 자본적 지출이다. 그래서 자산으로 처리했죠. 여기는 수익적 지출로 지출된 것들이 수선비예요. 다만 차량 운반구와 관련된 현상유지 수리비용은 수선비가 아니었죠. 예, 차량 유지비라는 판매관리비로 따로 처리한다는 거 알아두시고요. 다음에 12번째 보험료라고 하는 판매관리비도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죠. 건강보험료 종업원들 지원해 주는 거, 고용보험료 종업원들에게 지원해 주는 건 보험료가 아니에요. 그러나 회사의 건물이나 기계의 어떤 또는 재고 자산의 안전을 위해서 여러 가지 화재보험료 이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이런 것을 보험료로 회계 처리한다. 그 다음에 13번째 차량 유지비. 아까 말씀드렸죠. 비품이나 기계나 건물 같은 것은 수선비로 처리하지만 차량을 고치는 거, 차량을 수리하는 거 이런 것은 차량 유지비로 처리합니다. 차량에 들어가는 기름, 유류 때도 차량 유지비로 처리합니다. 그 다음에 운반비라고 하는 판매관리비가 있는데요. 여기는 좀 주의를 많이 해야 되는데 왜냐하면은 운송료,
운송료를 말하는데 이 운송료가 두 가지로 크게 나누어집니다. 매출을 하면서 지출하는 운송료만 운반비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운송료가 뭐가 있느냐? 매입하면서 우리 회사가 부담한 운송료도 있을 수 있어요. 예. 만약에 수입을 하는데 선적지 인도 기준으로 수입을 한다. 그러면은 만약에 필리핀에서 수입을 한다. 근데 선적지 인도 기준이에요. 그러면 필리핀의 마닐라 항에서 우리나라 인천항까지 그 운반하는데 선박 요금이 들어가겠죠? 화물 선박 요금. 그게 뭐예요? 우리 회사가 부담하는 게 그게 조건이란 말이에요. 선적지 인도 기준이라는 조건이. 그 운반비는 운반비가 아니란 말이죠. 왜? 매출할 때가 아니잖아요. 매입할 때 들어간 거는 자산 처리한다. 상품이면 상품이라고 처리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운반비에서 주의할 것은 매출할 때 운반비가 판매관리비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매입은 절대 비용이 아닙니다. 다음에 도서 인쇄비. 이것도 두 가지가 합쳐진 거죠. 도서, 여러분 뭔 책이죠. 인쇄, 여러분 잘 아시죠? 회사에서 이것저것 인쇄할 게 많잖아요. 신입사원 들어오면 명함도 하나 찍어줘야 돼. 명함 찍어주는 게 그게 인쇄비예요. 도서 인쇄비로 처리하면 돼요. 그 다음에 회사에서 일하다 보면 참고 서적 같은 거, 잡지 같은 것도 회사 업무하고 관련된 잡지는 구독을 해줘야 됩니다. 그런 잡지, 신문, 주간지 하면서 전문 책자까지 모두 도서 인쇄비. 인쇄하는 건 물론 도서 인쇄비고요. 판매 관리비에 도서 인쇄비가 그거고. 다음 페이지 가면 16번째 소모품비. 이거 시험에 꽤 많이 나옵니다. 소모품비. 왜 그러냐면 문구류 복사용지가 시험에 잘 나와요. 문구류를 구입했다. 이런 거 참 우리 FAT 1급 시험에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업무와 관련해서 문구류를 구입했다. 소모자재를 구입했다. 이런 것들이 다 소모품비라는 판매관리비입니다. 문구류 샀다 그러면 여러분 소모품비로 처리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17번째 판매관리비 중에 수수료 비용이라는 게 있어요. 이 판매관리비 수수료 비용 우리가 언제 배웠냐면은 매출채권 받으러움 배울 때, 받으러움이 만기가 되면은 만기 때 은행에다가 돈 주세요 하고 추심 의뢰한다고 그랬죠. 그러면 은행에서 추심료를 요구한다 그랬어요. 그 추심료가 대표적인 판매관리비에 해당하는 수수료 비용이었습니다. 자, 그러한 그 추심료뿐만이 아니라 만약에 외국에다가 판매대금을 송금을 해야 되는데 매입대금, 상품 매입대금을 송금을 해야 되는데 매입대금 송금은 수수료 비용이 절대 아니에요. 그 매입 원가에 들어가는 거예요. 어떤 판매와 관련해서 아무튼 매출과 관련해서 우리가 뭐 송금할 일이 있다. 그러면 송금하는데 수수료가 들어가요. 그러면 그것도 수수료 비용. 아까 만기 때 추심 수수료, 그것도 수수료 비용. 그 다음에 우리가 보통 요새 회사의 청소라든가 경비 업무는 직원을 직접 채용해서 쓰질 않고 경비 회사하고 용역 계약을 맺고 경비를 이용합니다. 청소도 직원이 직접 청소를 하는 게 아니라 청소 회사하고 용역 계약을 맺어가지고 청소를 하고 있어요. 이런 비용이 다 수수료 비용입니다. 그거 말고도 판매관리비 수수료 비용은 만약에 우리 회사에 변호사가 없다면은 법률적인 어떤 소송관계 업무를 처리하려면 지역 내에 있는 아니면 그 법원에 있는 변호사를 가서 상담을 해야 되죠. 그런 변호사 상담료 수수료 비용이에요. 또 우리 회사에 회계 전담 인력이 있긴 있지만 스스로 결산이나 세무조정까지 다 할 수가 없다. 그렇다면은 회계사 사무소의 도움을 받아야 되죠. 회계사의 도움을 그것 때 회계사 사무소에 매달 얼마 주는 게 있다. 아니면 세무조정료라고 지급했다. 그러면 그 지급한 비용이 수수료 비용이라는 것이죠. 참 많죠.
자, 또 우리가 영업을 하기 위해서는 회사를 이미지 광고도 잘 해야 되고 상품에 대한 제품에 대한 광고도 해야 된다. 광고 선전비가 되겠습니다. 신문에 내는 거, 방송 내는 거, 잡지에 광고하는 거 모두 광고 선전비. 도로에 현수막을 거는 거,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들 전부 광고 선전비. 판촉물 만드는 것도 광고 선전비. 그 다음에 19번째 대손상각비. 우리 매출채권의 외상매출금과 받으러움을 공부할 때 대손상각비 우리 공부했지 않습니까? 매출채권 외상매출금과 받으러움의 잔액 중에서 일정한 금액을 상환이 불투명한 거, 상환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것들을 미리 비용 처리하죠. 그래서 그때 차변의 대손상각비, 대변에는 뭐예요? 대손충당금. 그래서 대손충당금 설정할 때 결산 때 차변에 대손상각비가 발생하지 않아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나중에 대손 처리할 때도 대손충당금 잔액이 부족하면 차변에 대손상각비 비용 발생합니다. 기억나시는 분도 있고 지금 뭔 말인지 잘 기억이 안 날 수도 있는데 이거 판매관리비 결산 때도 나타나고 기중에 대손이 발생했을 때 나타날 수도 있고 안 나타날 수도 있어요. 자, 여기까지 한 번호를 보니까 19번, 19번까지 있는데 사실은 여기서 누락된 것도 한 두세 개 있을 테니까 한 22개 정도 된다고 보시면 돼요. 판매관리비. 개정 과목이 굉장히 많죠. 자, 여기까지가 판매관리비 비용들이었어요. 발생할 때 차변에 기록하시고 취소될 때 대변에 기록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는 비용 중에서 마지막으로 영업의 비용을 알아보겠습니다. 물론 법인세 비용이 있으니까 마지막은 아니겠네. 자, 영업의 비용은 우리가 앞 시간에서 영업의 수익을 정리했는데 그것과 대응되는 개정 과목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아주 쉽게 정리할 수가 있어요. 자, 영업의 수익을 우리가 공부할 때 이자 수익 맨 처음에 나왔습니다. 영업의 비용에 맨 처음에 나오는 개정 과목이 이자 비용. 이자 비용은 우리가 은행으로부터 차입을 했다. 아니면 당좌 차올이 일어났다. 그러면 당좌 차올은 결산 때 단기 차입금으로 기록하죠. 자, 그렇지만 당좌 차올이 일어나면 이자 내야 되잖아요. 이런 이자 지급하는 거. 그래서 차입금에 대한 이자 지급하는 것이 이자 비용입니다. 영업의 비용이에요. 외환 차손, 외화 환산 손실. 요 두 개는 앞 시간에 우리가 배웠던 외환 차익과 외화 환산 이익을 거꾸로 생각하시면 된다 이거예요. 아까는 우리가 부채를 가지고 예를 들었을 때 환율이 떨어졌기 때문에 이익이 발생한 겁니다. 지금처럼 요새 최근에 우리나라 환율을 보면은 환율이 지금 쭉쭉 오르고 있습니다. 환율이 오를 때 지금 불리한 회사는 외화 부채를 가지고 있는 회사들이 지금 만약에 상환 시기가 도래했다면은 지금 엄청난 손실이 발생합니다. 상환 시기가 도래했어. 지금 환율이 막 오르고 있을 때는 과거에 환율이 낮을 때 차입을 했는데 지금 환율이 오를 때 갚으려고 하면은 손실이 많이 발생하겠죠. 그러나 반대로 외화 자산을 현 시점에서 처분하는 기업들이다. 외화 자산을 현 시점에서 처분을 하면 외환차 이익이 발생하죠. 왜냐하면 지금 환율이 많이 오르고 있기 때문에 과거의 환율보다 지금 많이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그 현재 자산을 처분하면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하면 이익이 장부 금액보다 더 많은 이익이 발생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외환 차손, 외화 환산 손실. 여러분 아까 그 반대의 경우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영업의 비용 중에서 여러분 많이 헷갈리게 할 수 있는 게 기부금이 좀 헷갈릴 수가 있어요. 기부금이 접대비하고 이렇게 같이 막 섞어 놓으면 가끔 판단을 잘 못 하시더라고요. 기부금은 영업의 비용이에요. 아까 접대비는 판매 관리비입니다. 번지수가 다르죠. 접대비는
회사가 업무용으로 업무를 목적으로 열심히 거래처를 어떻게 해야 돼요? 예, 잘 모셔야 되죠.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이 접대비란 말이에요. 기부금은 업무와 관련이 없는 겁니다. 예, 업무와 관련은 없어요. 예, 아무런 대가를 바라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업무와 관련 없이 무상으로 돈이라든가 아니면 물건을 기증하는 것이 기부금입니다. 예, 기부금. 물건은 뭘까요? 우리 회사가 라면을 만드는 회사다 그러면은 만약에 뭐 폭풍이 불어가지고 어느 지역에 전부 뭐 다 주택들이 소실됐다 그러면 식량부터 지원해주죠. 그래서 우리 뭐 농협에서는 쌀도 보내주고 또 뭐 식품 회사에서는 식품 보내주듯이 라면 회사는 라면 보낸단 말이에요. 그게 물건이죠. 물건으로도 기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부금. 그다음에 외화 환산 손실 아까 말씀드렸고, 다음에 매출 채권, 처분 손실. 처분자 들어가는 손실은 전부 다 영업의 손실들이다. 보시면 돼요. 매출 채권, 처분 손실도 영업의 손실. 단기 매매 증권 처분 손실도 영업의 손실. 유형자산 처분 손실도 영업의 손실. 매도 가능 증권 처분 손실도 영업의 손실. 네, 처분 손실 들어가는 건 다 영업의 손실이에요. 그래서 매출 채권 처분 손실은 여러분 이 개정 과목이 좀 여러분 괴롭힐 수가 있어요. 개정 과목이 생각이 안 나가지고 여러분 뭔지 아시죠? 바드러움을 내가 가지고 있는데 만기가 다음 달이야. 9월 말. 그런데 내일 모레 추석이에요. 우리 회사 돈이 없어. 추석에 우리 직원들에게 보너스를 주기로 했는데 지금 우리 회사의 현금이 통장이 지금 거의 바닥이 나 있어요. 그런데 9월 말이면 어음이 지금 5천만 원 어음이 만기가 될 때, 9월 말 전에 지금 추석은 9월 중순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회사에서 어음 5천만 원짜리를 가지고 은행에 가서 이거를 현금으로 바꿔야죠. 그게 바로 할인이라요. 그래서 은행에 할인을 할 때 은행은 어떻게 해요? 할인료라고 해서 이자를 공제하고 돈을 주죠. 5천만 원을 다 주는 게 아니라 딱딱딱 계산해 보더니 200만 원 떼야 되겠습니다 하고 4,800만 원만 주더라. 그러면 그 200만 원이 뭐예요? 손실을 입은 거죠. 매출채권 처분 손실. 그렇게 기록하는 겁니다. 자, 이제 그 추석을 앞둔 명절, 뭐 구정을 앞두고 있다든가 이러면은 기업들이 할인을 많이 해요. 어음은 있는데 현금이 딸리는 기업들이, 이 규모가 작은 기업들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어음을 가지고 은행에 가서 할인해다가 현금을 빨리빨리 쓰는 거죠. 다음에 6번째, 단기 매매증권 평가 손실. 아까 단기 매매증권의 평가 손실은 단기에 손익에 들어온다고 그랬죠. 그러나 매도 가능 증권의 평가 손실은 단기의 손익이 아니라 자본에 포함된다. 평가 손실이나 이익은 단기 영업의 비용이나 영업의 수익으로 들어오는 것도 있고 안 들어오는 것도 있기 때문에 이 평가는 좀 잘 판단을 해야 되고, 처분에 관한 것은 여러분 걱정 없이 무조건 손실이 났으면 처분 손실은 단기의 비용인 영업의 비용이고, 처분 이익이 났으면 단기의 수익인 영업의 수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부 다 처분 손실, 이거는 평가 손실이지만 단기 매매증권 평가 손실은 영업의 비용이고, 단기 매매증권 처분 손실도 영업의 비용이고. 다 공부했고, 자 다음 페이지 가보시면 재해 손실. 자, 천재지변이나 또는 예측하지 못할 상황으로 인해서 발생한 손실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재해 손실로 대변에 기록하면, 차변에 기록해야죠. 도난 맞은 것도 재해 손실로 기록합니다. 그 다음에 유형자산 처분 손실. 모든 처분 손실은 다 영업의 비용입니다. 잔고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처분하면 유형자산 처분 손실이 발생하죠. 영업의 비용. 우리 유형자산에 공부할 때 공부했던 거고. 그 다음에 투자자산 처분 손실은
단기 매매증권 처분 손실과 같은 거예요. 예, 투자자산 처분 손실. 투자자산 아니구나. 아니, 단기 매매증권 처분 손실은 단기 투자자산 처분 손실이죠. 여기 투자자산은 우리 비유동 자산에 있는 투자자산을 말하는 거예요. 투자자산을 처분했는데 장부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처분하면 투자자산 처분 손실을 발생하겠죠. 그 다음에 잡손실, 잡이익하고 대응되는 거예요. 잡이익하고 대응되는 거. 그래서 여기까지가 영업의 비용인 것입니다. 영업의 비용. 자, 영업의 비용. 종류는 굉장히 많아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영업의 이익하고 대응되는 것들이 많아서 굳이 뭐 길게 설명할 필요가 없죠. 자, 그 다음에 법인세 비용, 마지막 비용입니다. 법인세 비용은 독립된 비용인데 회계기간에 납부하여야 할 법인세를 법인세 비용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기중에 법인세 중간 애납이라는 걸 하잖아요. 아니면 중간에 은행에 예금해 놓은 것이 이자가 예금 만기가 돼서 이자를 받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그 이자에 대한 원천징수 금액을 우리가 은행에 내게 되거든요.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선납세금이라는 자산으로 회계 처리를 해 놓습니다. 기중에. 자, 뭐가 선납세금이라고요? 법인세 중간애납하는 거. 지금 8월 달에 중간애납 시기가 됐네요. 법인세 중간애납. 법인세를 중간에 미리 납부합니다. 고지서가 날라와요. 고지서가 날라오면 납부하는데 납부할 때 그걸 선납세금으로 회계 처리해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기예금, 정기적금 이런 것이 만기가 되어서 이자를 받게 됐는데 그 이자에 원천징수를 당했어요. 그것도 선납세금, 자산으로 회계 처리를 하게 됩니다. 그랬다가 기말에 결산 때는 이 선납세금을 대변에 적어가지고 자산 감소시키고 차변에다가 법인세 비용 이렇게 회계 처리합니다. 그러니까 법인세 비용은 결산 때 나타나는 거예요. 결산 때. 선납세금을 대체할 때도 나오고 또 회계 처리했더니 법인세 차감 전 이익이 나와요. 그러면 거기에다 세율 곱해가지고 이 선납세금 법인세 비용 처리한 거에서 뺀 나머지를 법인세 비용으로 처리합니다. 요거는 나중에 신고할 때 여러분이 다시 한번 체크해가지고 법인세 비용이 왜 2번 발생하는지 여러분 이해가 가실 거예요. 그때 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손익계산서 개정 수익과 비용을 모두 다 정리해서 재무회계 이론이 다 끝났습니다. 그러면 남은 이론은 약간의 한 문제 정도가 가끔 나오고 있는 내부 통제 제도에 관한 것과 그 다음에 이론 남아있는 게 뭐가 있냐면은 부가가치세 바로 이론, 부가가치세 이론만 남아있어요. 그래서 이 부가가치세 이론과 지금 남아있는 이론은 제가 보기에 한 이틀 정도 분량밖에 안 됩니다. 그건 여러분들 이제 이론은 다 끝났다. 결국에 27일이면 이론이 다 끝날 것 같아요. 그러면 여러분 8월 28일부터는 이제 실무로 들어가서 시험 준비로 본격적으로 들어가게 된다. 그렇게 볼 수 있겠죠? 자, 그러면은 문제도 좀 풀어봐야 되잖아요. 문제도. 그래서 오늘은 뭐 시간이 거의 됐으니까 다음 주에 우리가 이제 수익과 비용 문제가 별로 없어요. 374페이지에 가서 문제 풀고 그 다음에 내부 통제제도 뭐 한 5분 10분이면 끝나요. 끝나고 바로 부가가치세 이론으로 가는데 부가가치세는 조금 내용이 좀 있으니까 그거는 아마도 한 5, 6시간 길어지면 7, 8시간 뭐 이 정도로. 그래서 아마 다음 주 화요일이면 이론이 끝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대략. 자, 그래서 이제 이론이 거의 다 이제 끝났고 이제 실무는 굉장히 재미있어요. 네. 실무는. 그래서 지금까지 공부한 이론을 바탕으로 해서 여러분이 더존 스마트웨이라는 회계 프로그램에서 이제 거기다가 구현하는 것들을 연습하는 거고 실제로 시험도 실기가 70%, 네. 이론은 30% 네, 하는 거예요.